안녕하세요. 2017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한국사 문제풀이를 맡게 된 이재은 선생님이에요. 자, 이번 문제 쫙 풀어봤나요? 풀어보니까 어때요? 예전에 비해서 막 이렇게 보기나 자료 없이 나오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문제 없이 반드시 보기를 보고 뭔가 유추를 하고 막 사고력을 요하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정리하고 개념만 단답형처럼 이렇게 암기했던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깊이 있는 사고력보다는 어떤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문제 하나에 예전에는 통일신라면 통일신라 하나, 아니면 고려면 고려 하나, 이렇게 한 시대에 해당하는 문제만 나왔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안에 고려, 백제, 조선, 현대 이렇게 선지가 여러 시대를 막 아우르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단답형이 아니라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문제 기출 같이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문제 들어갑니다. 1번이에요. 다음 자료의 내용에 해당하는 시기를 골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물을 보니까는 유물이 되게 친절해요. 밑에 이름이 뭔지 써있어. 이름표가.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이래. 비파형 동검 언제예요? 청동기 시대죠. 문제 너무 쉽죠. 하지만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사실 비파형 동검만 봤을 때에도 이거 청동기야 라고 파악할 수 있었던 수험생이 있었겠지만, 만약에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 힌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힌트. 빈부격차와 계급이 발생했다. 무덤으로 고인돌이 제작됐다.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청동기에서 마치 공식처럼 암기해왔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유물을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생활 모습을 보고라도 우리가 청동기였다라고 하는 거를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었겠죠. 만약에 구석기가 나왔다면 뗀석기가 나왔을 것이고, 이때 도구 뗀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죠. 토기. 무슨 토기? 기니까 여기서부터 써야겠네요. 빗살무늬 토기. 토기. 가락바퀴. 뼈바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간석기, 갈돌, 돌낫 이런 것들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3번 청동기 답이 쓰니까 됐고, 철기 같은 경우는 철제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철기 시대 같은 경우는 유물로서 가끔 출연하는 것들이 무덤. 어떤 무덤이요? 동무덤, 널무덤 이런 정도가 나왔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기출풀이를 보고 있는 수험생들도 이거 그냥 청동기 체크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유물이 뭐 있었지? 라고 하면서 기억을 이렇게 막 더듬어 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1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넘어가요. 2번이요.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그랬어요. 가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의 사출도를 다스렸으며 매년 12월에 영고 사주도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훔친 것의 12배를 갚게 하는 일책 12법. 이런 법. 자,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바로 부여의 풍습이 되겠다. 이 단어는 사실 연맹왕국에 관련된 단어인데, 연맹왕국 단어는 풍습들이 문제에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할 때에도 부여 쭉쭉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지도를 먼저 딱 갖다 놓고 순서 부고 옥동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부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이라고 해서 표를 갖다가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지 안 헷갈려요. 하나씩 외우려고 하면은 100만 년. 왜냐면은 되게 비슷한 유형의 말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한꺼번에 표를 정리해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나온 게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으니까 동해나 옥저에 관련된 것을 좀 보도록 할게요. 동해 제천 행사는 무천. 옥저는 제천 행사 없죠. 고조선은 굳이 제천 행사를 몰라도 돼요. 그런데 고조선 같은 경우는 여기 연맹왕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동기, 군장국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조선에 해당하는 내용들, 뭐 팔조법이라든가 건국설화라든가 이런 것들, 뭐 중개무역, 위만조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몇 번이 답이다? 부여구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봐요. 3번은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물건, 이것 4세기 후반 광개토대왕은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준다. 자, 신라 내무랑 때, 신라에 왜군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 당시에 신라는 아직도 뭐 어떤 중국의 체제를 많이 받아들이지 않지 군장이나 연맹왕국 단계에서 조금 걸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를 갖다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다소 부족했죠. 그때 북쪽에 위치되어 있던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다가 군사를 5만을 보내요. 5만을 보내서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갖다가 격퇴하도록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신라 내무랑 때 광개토 대왕이 군사 5만을 보내서 신라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호우명 그릇 바닥에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 집 잘 안 보이는데 뒤집어 보면은 광개토 대왕 호우십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뭐예요? 광개토 대왕이 도움을 주었다. 군사 5만을 보내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광개토 대왕과 내무랑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은 바로 호우명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광개토 대왕이 신라 도와준 다음에 살짝 내정 간섭해요. 왜? 도와줬으니까. 힘이 좀 세니까. 자, 그거 외에 빗살무늬토기 있죠. 빗살무늬토기는 언제예요? 요거는 신석기. 그 다음 칠지도. 칠지도 같은 경우는 백제왕이 일본 왕한테 하사한 가지가 7가지인 칼이죠. 칠지도. 칠지도? 이게 무슨 지도야. 이런 수험생들 없어야 돼요. 요거는 칼이다.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알려주는 유물이지요. 자, 그 다음 청자, 상강, 운항문, 매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학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어요. 원 안에. 자, 요거는 언제냐면은 청자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의 유물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저기 박물관에 가면은 이게 전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청자, 이 상강, 운항문, 매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고려 청자가 상강법이라고 하는 기법으로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또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몇 번이다? 4번이 답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4번. 가에 해당하는, 가를 엄청 좋아해. 가에 해당하는 사건은 고려의 대외항쟁, 수가 침입했을 때는 살수대처. 그러니까 고구려와 수의 싸움은 살수대처. 고구려와 당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선지에 귀주대첩 나왔어요. 귀주대첩은 누구랑 싸운 걸까요? 요거는 고려가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은 전쟁이더라.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니죠. 명량대첩 같은 경우는 조선이 일본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순신 장군이죠. 인순신 장군. 그러니까 조선이니까 아니고. 관산성 싸움은 백제 성왕이 신라 진흥왕과 붙은 진흥왕이라고 쓰면 안 돼. 신라라고 쓸게요. 신라와 붙은 신라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된. 어쨌거나 신라 진흥왕이 배신을 때리게 되면서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아니다. 그래서 답은 고구려와 당의 싸움, 안시성 싸움이 답이 되겠어요. 4번이에요. 그래서 뭐 살수대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을지문덕 장군도 같이 을지문덕 장군. 그래서 살수 청천강에서 수 군대를 갖다가 몰살을 했었고, 당나라 안시성 같은 경우는 당이 침입했을 때 여기가 이제 철광지대고, 뭐 성곽이 굉장히 견고하고 구세인 정신력 막 이런 걸로 당의 침략을 갖다가 막아냈다,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봐요. 5번. 당시 다음 정치 기구들의 공통적인 역할, 신라는 사정부, 고려는 어사대, 조선은 사원부, 이런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문제는 어떤 한 시대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나왔던 문제들은 한 문제는 여러 시대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둔 수험생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필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문제 볼게요. 공통된 역할. 자, 여기 사정부나 어사대는 사헌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 정치 기구들 중에서 관리들이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왜? 관리들이 우리 왜 탐관오리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을 갖다가 등쳐먹고 못살게 굴고 세금을 횡령하고 이런 관리들이 많이 있죠. 그런 관리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신라시대 때는 사정부, 그 다음에 뭐 중앙에서 벗어나서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외사정 이런 것들을 두어가지고 관리를 감찰하였고, 고려 같은 경우는 어사대 같은 경우는 어감이 암행어사 생각나지 않아요? 관리를 감찰하는.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삼사 중에서 관리를 감찰하고 풍기를 단속하는 사헌부.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역할은 공통적으로 관리를 감찰하는 역할이 되겠죠. 자, 왕명을 출납한다. 이건 우리가 그냥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왕명을 출납한다. 그러면 조선시대는 승정원. 역사를 편찬한다. 뭐 춘추관. 조세를 징수한다. 호종. 아니면 지방 수령의 일.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뭐 신라 사정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많이 다루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요거는 조금 체크해가면서 받을 필요가 있고, 고려랑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중앙정치기구들을 갖다가 비교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좀 좋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몇 번? 1번 관리감찰이더라. 그 다음 6번 밑줄친 신분 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시대 이신분, 이 밑줄친 게 이신분 계층이에요. 관청의 서리, 향리 등의 하급관리야 역관, 의관 등에 해당하였다. 전문 기술이나 행정시무를 담당하였고 대체로 직역이 세습되었다. 서리, 이거 뭐예요? 서울공무원. 향리, 지방공무원. 그 다음에 역관, 통역관, 의관, 의사, 이거 기술관이죠. 이런 식으로 약간 하급 관리나 행정시무를 담당했던 계층은 중인계층이고요. 중인계층이 처음 등장하게 된 거는 고려시대예요. 고려 이전에는 중인계층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중인계층은 사실 특징들을 굉장히 같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양반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우리 고려시대 때는 귀족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양반, 뭐 무반과 무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양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보통 중앙 관직에 진출하거나 성리학을 공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낮은 관리가 아니라 고급 관리층이 많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상민 같은 경우는 일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일반 백성. 그 다음 천민 같은 경우는 노비, 광대, 이런 이런 기생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천민 계층에 속했다. 그래서 이 신분 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이다? 2번 중인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문제예요. 가에 들어갈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그랬는데, 고려태조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재건하여 서경이라 칭하고 땡땡의 기지로 삼았다. 그 결과 태조 말에는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자, 보면은 여기 지금 고려가 수도가 일단 개경이거든요. 개경. 수도를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개경이에요. 그런데 서경은 어디냐면 지금의 평양으로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개경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고려 태조는 개경도 중요하지만 서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대요. 왜 그랬냐면은 바로 이 고려가 계승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를 계승했냐?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다. 고구려 계승하는데 구부터 썼네요. 고구려 계승. 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는 고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디가 또 있죠? 발해가 있죠. 그래서 고려 태조는 고구려와 발해가 차지했던 옛 영토를 갖다가 모두 다시 가져올 목적으로 개경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 원래 발해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잖아요. 이 지역을 갖다가 모두 차지하기 위해서 북으로 진출하는 정책, 북진 정책을 펴게 돼요.
물론 민생 안정책도 태조의 정책이 맞아요. 그래서 흑창을 설치하거나 세금을 반면해주는 정책을 피기도 했는데 지금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다음 3인 정책 같은 경우 여진을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 실시됐던 정책. 호족 통합 정책 같은 경우도 역시 태조의 정책이 맞긴 한데 요거는 뭐냐면은 예전에 이 고려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호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처럼 세력을 키워가지고 권력을 넘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편으로 끌어들일 목적으로 혼인 정치, 여러 호족과 혼인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뭐 왕시성과 관직을 하사한다. 관직, 하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폈고 결과적으로 목적은 뭐예요?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자, 그래서 7번에 지금 자료에 해당하는 가에 들어갈 말은 1번 북진 정책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8번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물은 국보 제32호로 해인사에 보관 중이며 고려 고종 때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려는 염원에서 만들어졌다.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니까는 해인사에 들어가 있는 거는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막아내고자 했던 8만 대장경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뭔가?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 고려 귀족 출신이었던 김부식이 쓴 역사서다. 그 다음에 왕호 천축국전. 왕호 천축국전 같은 경우는 신라시대 때 해초가 쓴 기행문이죠. 당나라를 갔다 와서 쓴 기행문. 그 다음 조선왕조실록. 이 조선이라고 써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언제부터 태조부터 철종까지 왕들의 어떤 일대기 그때 있었던 어떤 사건이라든가 정책 내용 회의 기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다? 8만 대장경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답이 몇 번? 4번. 4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9번은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수행평가 계획서 보니까 주제가 가, 1모든 역분전 지급, 2모든 전시가 제도의 편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역분전과 전시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그래서 뭐 역분전 공신들에게 토지 세습할 수 있는 토지를 주거나 전시가라고 하는 거는 관직을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전지와 시지, 전지와 시지 같이 뭐 땔감을 거둘 수 있는 거, 뭐 이런 땅을 갖다가 나눠서 사실 관리들이 월급으로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월급을 주는 제도를 갖다가 수행평가에다가 하는 게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고려의 토지제도가 여기 정답이 되는 거고, 삼국의 조세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따로 우리가 조세 공납역이라 그래가지고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아니면 특산물 아니면 부역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딱히 어떤 제도를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삼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발해 행정제도. 발해 행정제도 같은 경우는 발해 행정이 우리 5경 15부 62주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행정구역이 넓어요. 그래서 행정제도를 갖다가 따로 문제를 출제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행정구역이 몇 개나 나와 있나. 그 다음에 조선의 군사제도 같은 경우는 조선 전기에는 5위, 그 다음에 5군역 뭐 이런 식으로 변천되는 것 정도가 나올 법하겠죠. 어쨌거나 여기는 지금 전이라고 하는 게 좀 힌트죠. 토지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해서 9번에 해당하는 거는 답이 몇 번이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 10번. 10번을 봅니다. 10번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제도는 저기 왜 눈 동그랗게 뜬 아저씨가 이제 군포를 1년에 한 필만 내면 된다는 말 들었나? 그랬더니 여기에 눈 없는 아저씨가 그래 부담이 반으로 줄었으니 참 잘 되었네. 군포를 1년에 한 필만 낸대요. 그전에는 군포를 1년에 2필씩 냈거든요. 그랬는데 누가? 영조대왕이 군포를 1년에 한 필만 내는 걸로 줄여주는 역을 균등하게 하는 법, 균역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했었죠. 그러면은 그전보다 옷감을 갖다 조금밖에 못 걷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겨. 부족분.
덜 걷어지니까. 그럼 부족분들은 다 어떻게 했냐? 어장세, 염세, 선무분관, 선박세, 선무분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걷어가지고 충당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거는 균역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진대법이라고 하는 건 고구려 고국 천황이 봄에 먹거리가 없을 때 나라에서 먹을 걸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갚는 거, 이런 걸로 백성들의 어떤 공공함을 해결해 주려고자 했던 내용이고요. 영전법 같은 경우 영원히 정한다. 이건 전세 부과되는 세국을 1결당 4두로 영원히 정해놓은 거예요. 원래는 세종대왕이 농사 잘 되면 많이 걷고 안 되면 조금 걷고 땅 좋으면은 많이 걷고 땅 별로면 조금 걷고 이런 식으로 차등징수했는데 영정법을 하게 됨으로써 정해진 거죠. 1결당 4두. 그 다음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특산물은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였는데, 특산물이 부담스러우니까 특산물 대신에 동전, 옷감, 쌀로 대신 내게 해주는 것 갖다가 대동법이라고 해요. 대동법. 자, 그래서 10번에 이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제도는 몇 번이다? 4번. 균역법에 대한 설명이더라. 역을 균등하게 하는 법. 자, 11번 문제예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외란 이후 일본은 조선의 사절단 파견을 요청하였다. 일본은 조선의 사절단 파견을 조선이 일본한테 가야 되는 거죠. 일본이 야 우리한테 사절단 좀 보내줘 막 이런 걸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이에 조선은 12차례에 걸쳐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오 많이 보내죠. 외교 살절의 의미를 넘어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도 한 이것은 임진왜란 이유이기 때문에 통할 통해 믿음으로 통한다. 통신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통신사가 파견됐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실은 일본이 전부 다 부담했어요. 왜냐면 우리의 발전된 문화를 보고서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12차례, 거의 한 200년 동안 12차례 파견됐는데 200년 후에는 일본이 메이주신에 성공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근대화에 성공하게 되면서 더 이상 안 보내도 돼. 너희들 너무 찌질해.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보내게 돼요. 자, 어쨌거나 이거는 통신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나머지 보빙사는 조선이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이다. 자, 영선사, 조선이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으로서 여기 갔다 와서 무기 제조법을 습득하고 조선에 기기창을 설치하게 되는 결과까지 낳게 되는 거죠. 헤이그 특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만국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이 파견된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분들이 여기에 특사로 파견돼서 을사늑약의 어떤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었죠. 자, 그래서 11번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이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갈게요. 12번은 가에 해당하는 사건은 질문 보니까 삼전도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에서 패한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한 후 청의 강요에 의해 세워진 비석입니다. 비문에는 청태종을 칭송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어 치욕의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유적입니다. 자, 삼전도비. 삼전도 3번 절했다는 얘기예요. 3번 절한 곳에 비석 세웠대. 이거 언제예요? 바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전쟁에 진 다음에 청태종에게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너희들을 갖다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욕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것은 뭐 병자호란과 관련이 있다. 왜? 청이라고 했잖아요. 조선과 청의 전쟁. 나머지 신미양요. 신미양요는 뭐냐면은 미국의 함대가 어디? 우리나라 강화도를 침략하여 통상을 요구했던 사건. 그 다음에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이모년에 군인들 90군데가 신식군대와의 어떤 차별,
그 다음에 근대화 정책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일으킨 군인 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난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정유재란은 뭐냐면은 임진왜란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일본과 우리가 이제 화해를 하기 위해서 화해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결렬됐어요. 결렬돼서 정유재란,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를 재침입한 사건이 바로 정유재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12번은 몇 번이다? 1번 병자호란이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한 반 정도 풀어봤는데 내용을 보니까는 여러 사건이 한 문제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그 시대별로 어떤 특징들 같이 적어두시면은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